저는 사실 2003년도에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짜고 또 실행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서도 제가 가진 그런 그 노하우들을 계속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연구하고 학습을 하면서 언젠간 써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부터 촛불혁명이 나면서 이제 제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왔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것이 뻔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일정하게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후배들한테 전수해서 조금 국가를 잘 운영하고 대통령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여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 그 여의도에 있는 문재인 캠프에 거기 좌장이 노영민인데 나중에 이제 비서실장도 하고 뭐 그랬죠. 그 노영민하고 라인을 형성을 해서 제가 하는 일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영민 후배가 제 말을 뭐 안 들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잘 얘기가 안 돼서 좀 나중에 결과도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17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속초로 뭐 통영으로 양양으로 어떻게 보면은 휴양 생활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낙담해서 시리의 생활을 이제 보내다가 우연히 제주도에 갔을 때 또 서귀포 방송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귀포 방송 장수익 사장님의 그 배려로 일정하게 이제 미력이나마 다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향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국가 운영이나 대통령 인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소회를 뭐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남달리 이 방송을 하게 된 소회가 있으시면은 정병훈 선생님이나 정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리 모든 우리 시민들, 청취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그 어려운 시기,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그 사상 유례 없는 그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뭐 봉쇄라든지 경제 침체 그런 이후에 그 굉장히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를 한번 잘못 선택하고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게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그 사람을 방임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충고하고 견인하지 못해서 엄청난 불행을 겪었습니다. 대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참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뼈아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가 됐든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반추해보고 미래를 향해서 정말 오늘날 또 국제 질서,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또한 전무후무한 근래 한 100년간 100년 2차 대전 이후에 80년간 뭐 최소한 보기 힘든 이러한 정세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전체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참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용석 선배님이 마침 이런 자리를 장만해서 우리 시민 청취자님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이 김영석 선배나 우리 정병훈 선배 저렇게 셋이 자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시국 환담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 최근에 특히 이 비상겸 사태 탄핵 국면에서 저 스스로도 참 놀란 게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뭔가 민주화도 궤도 오르고 경제도 뭐 이제 세계 정말 10위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뭐 큰 걱정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슨 자다가 지금 날벼락 맞듯이 이게 무슨 계엄이고 무슨 내일 아니고 이게 막 총칼을 들고 국회로 난입을 하지 않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 위기를 타개하면 뭐 시민들이 각성하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정치 집단 특히 지도자가 나라를 방향을 잘 잡고 그 힘을 모아서 그 난국을 타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잘못 지도자 한 사람이 만나면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나라가 또 좀 망하는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마한다면 그래도 저도 그렇고 한 3, 40년 이렇게 쌓아온 그런 경험들과 경륜들을 뭔가 좀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김영석 선배가 청와대 인사비서관 지내시고 인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모으고 저도 또 나름대로 뭐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 대중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는 도움이 됐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 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즈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다 하는 거는 굉장히 두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권의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문재인 캠프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 200명한테 다 나눠드렸는데 그 하나는 새시대 국가운영 참고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독재 정권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이나 보고 느낀 것 또 이론들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국가를 운영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국가 비전이라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책연구기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인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잘 모르시기도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할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이 장관, 차관, 또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해서 3,000자리가 넘습니다. 3,000군데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대통령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은 했는데 별로 그렇게 지금도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거를 이제 몇몇 후배들하고 같이 정리한 자료인데 국가행정기관 편람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은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100만이 넘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무슨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 뭐 이름이 자꾸 바뀌지만은 뭐 법무부라든지 이런 정부의 각 부처에 어떤 자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인원이 정확하게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 자료는 사실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8년 전의 자료지만은 이 자료를 보시면은 새로운 정부가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부 조직을 개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 조직 안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약화되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추론하는데 새로운 정부는 이런 기구들을 만들려면 그냥 우당탕탕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부 조직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배치하기 위한 자리들을 미리 배정을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국가행정기관이 이제 이렇게 방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 시대의 국가 운영을 참고하는 부분하고 국가행정기관이 방대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뭐 좀 그렇게 알고 계셨는지부터 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국가 경영이라는 게 정말로 굉장히 지난한 그러한 과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예술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굉장히 균형 있는 그 지식과 그 다음에 그 깊은 사색, 고매한 인격, 뭐 모든 그런 소양을 갖춘 분이 이제 설사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만든 과업 자체가 이토록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그 국가기관이라는 게 정부 조직, 기구의 그러한 그 구조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지 않은 문제고 평소에 깊은 통찰이 필요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전문가 영역입니다만은 그것도 개괄적으로 이런 것을 그 지도자들이 늘 공부하고 이해를 넓혀서 국가기구가 어떠한 임무를 주더라도 그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그런 그 식견을 갖춘 인재들이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국가기구, 정부 조직 이런 데 대한 평소에 어떤 깊은 연구와 이러한 정보가 넓게, 폭넓게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공유되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이 여러 부처를 출입을 해봐서 뭐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 정부 조직의 형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지 그거는 많이 좀 구경을 했습니다.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행정 조직이 저는 상당히 뭐 우수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정부라고 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거의 뭐 구멍가게 수준인데 5.16 쿠데타를 하고 나서 이제 박정희 군인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어떤 그 제도를 많이 들여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 군인들이 미국 유학을 많이 가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어떤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미국의 선진적인 행정 조직을 많이 이식을 시켰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본도 사실은 그 뒤에 뭐 세계 미국 다음으로 이제 넘버 2 국가로 발전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한국도 어쨌든 간에 그 조직을 갖고 뭐 세계 10위권까지 도약한 그 체제이기 때문에 제도 행정 조직은 뭐 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시대가 바뀌고 또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떤 당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된 게 뭐 불과 2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되고 또 시민의 역량이 거세지고 또 세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조직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국내 정치적인 어떤 진보 보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를 들면 여성 가족부 같은 경우는 젠더 갈등 접근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이상한 관점에 접근해서 그걸 마치 없애버릴 부서 사실은 오히려 더 보강을 하고 육성해야 될 부서를 없애야 될 부서로 이렇게 왜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행정 조직이 이제 이 새로운 지금 세계 질서의 재편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제는 좀 손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 운영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 국가 비전을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대한 국가 행정기관을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영역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인사도 또 중요하고, 이 네 가지로 제가 영역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를 중심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대통령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할 텐데, 그 이전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핵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탄핵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일은 다 하지 말고는 아니지만 그런 정서가 너무 팽배한데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란 종식은 내란 종식대로 하고, 또 우리가 다른 할 일도 병행을 하는 게 맞지. 내란 종식이 그럼 언제 끝나는 거냐.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건 안 되겠는데, 물론 대중들은 지금 하도 4.19가 났다, 5.16이 났다 이렇게 되니까 내란 잔재들을 완전히 소탕해라 하는 욕구가 강한 거는 이해하지만, 그건 대중들의 욕구고, 지도자들은 그런 욕구를 중시하면서도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인사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빤한 것이면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저는 뭐 윤석열의 경우는 이건 뭐 정말 그 참사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정말 큰 뭐랄까 우리 국민들도 모두 책임을 나누어서 져야 할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이었고, 지난 한 3년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제어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시민들도 그 책임을 다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역사적 대참사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인격 파탄자, 저자질자, 이런 사람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파괴를 했고, 국가의 어떤 시대 정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 정신, 역사의 어떤 흐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 자체를 헝클어 놓은, 그리고 국제 정세가 이토록 지금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와중에서 모든 국가들이 국익을 추구하는, 근데 정말 전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국익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없는 그러한 저자질의 그런 리더가 3년에 가까운 이 시절을 우리가 절대절명의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우리 5천만 시민이 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말아먹었다 하는 이런 시대를 연출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불행과 잘못에 대한 보상, 최대의 보상은 이런 우리가 그 전말을, 윤석열의 등장과 실패의 전말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고해보고 분석해보고 이해하고 거기서 통찰을 얻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하지 않도록 만반의 그러한 우리 태세를 우리가 사회적 제도, 우리 정치 시스템, 사회적 법제, 모든 총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정말 정밀하게 점검 보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한테 정말 통렬하게 문제 제기를 해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만이 이런 불행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그나마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우리가 그 많은 상실을 보상받으려면 철저한 연구와 그 우리 자신의 통찰을 정말 깊이 있게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 사회가 모두 떠안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이고, 저도 이 윤석열 이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결국 탄핵까지 이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대 뭐 한국에서 최고 학부라는 서울대 법대를 뭐 나오고 뭐 구수까지 했대지만 사법고시도 되고 우리 사회 상당히 이제 엘리트 중에 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서울대 출신은 뭐 사실상 처음 대통령 아닙니까? 뭐 김영삼은 서울대 나왔을 때는 청강생이었으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이 자폭을 하냐. 이게 저도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극은 뭐냐면 이 우리 사회에 규정하는 그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저는 이 자멸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돼가지고 뭐 법을 막 수시로 안 지키잖아요. 예를 들면 뿐만 아니라 저는 윤석열의 가장 윤석열의 정체성을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느낀 게 그 바이든 날리면 나왔을 때 아니 자기가 욕을 해놓고 자기 말을 안 했다 그러고 이 역대 지도자는 이런 사람 없어. 자기가 말하면 미안하다든가 뭐 이거 내가 취지가 잘못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자기 말을 날조해가지고 그럼 고발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봤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언론에서도 예를 들면 뭐 부서 언론에서 그 전혀 이 지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람은 대통령 취임돼가지고 법이고 뭐 이런 거 뭐 전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걸 운영해 오면서 스스로 저는 자멸의 길을 걸었다고 보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특히 언론이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언론과 이 당은 그렇다고 쳐요. 뭐 근데 이른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라는 그 보수 언론이 찬양했잖아요. 거기 동조하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그 인식이 없고 어떤 자기 환각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계엄이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이게 주변에 다 좋다고 그랬겠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결국 자폭하고 자멸의 길을 갔다. 그건 스스로 무너진 거다, 이거는. 좀 그렇게 봅니다, 이게.